최고 120mm, 호남 지방과 제주 지방은 20에서 70mm가 내리겠습니다. 아나운서 이영호입니다. KBS.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안녕하세요.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진행자 KBS 김용준 기자입니다. 자의반 타의반. 박정희 전 대통령의 최측근 김종필 전 총리는 과거 공화당 창당 과정에서 반대파의 공격을 받다 이 말을 남기고 잠시 한국을 떠났습니다.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의 불출마 선언도 자의반 타의반이었을지요. 장 의원의 불출마에 여권 인사들의 험지 출마 선언, 중진들의 도미노 용퇴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혁신 경쟁에 밀리는 건 아닌지, 특히 비명계는 당 지도부의 혁신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제3지대 창당에 나선 새로운 선택, 거대 양당과 구분되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오늘은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노래로 시작하겠습니다. 엘튼 존의 I'm Still Standing. Freezes just like ice, and there's a cold and lonely light that shines from you. You wind up like the wreck you hide behind that mask you use. And did you think this fool could never win? Well, look at me, I'm coming back again. I got a taste of love in a simple way. And if you need to know while I'm still standing, you just fade away. Don't you know I'm still standing better than I ever did? Looking like a true survivor, feeling like a little kid. And I'm still standing after all this time, picking up the pieces of my life without you on my mind. I'm still standing. Yeah, yeah, yeah. I'm still standing. Yeah, yeah, yeah. Once I never could have hoped to win. You're starting down the road and leaving me again. The threats you made were meant to cut me down. And if our love was just a circus, you'd be a clown by now. And no, I'm still standing better than I ever did. Looking like a true survivor, feeling like a little kid. And I'm still standing after all this time, picking up the pieces of my life without you on my mind. I'm still standing. Yeah, yeah, yeah. I'm still standing. Yeah, yeah, yeah. You know that I'm still standing better than I ever did. Looking like a true survivor, feeling like a little kid. And I'm still standing after all this time, picking up the pieces of my life without you on my mind. I'm still standing. Yeah, yeah, yeah. I'm still standing. Yeah, yeah, yeah. I'm still standing. I'm still standing. I'm still standing. 네, 뉴스 브리핑입니다. 뉴스 브리핑 맡아주실 헤럴드 경제 이세진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여기저기서 지금 이 시간 되면 뉴스가 많이 나올 때는 아닌데 그 속보 상황이 또 나온 게 있어서 그것 먼저 좀 전해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조금 전 밝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고요. 조금 전에 그 개인 SNS에 글을 올리면서 입장을 표명을 했습니다. 간략히 좀 제가 먼저 설명을 좀 드리고 이세진 기자랑 말 이어가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오늘부로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지난 9개월 동안 켜켜이 쌓여온 신적폐를 청산하고 대한민국의 정상화와 국민의힘 나아가서 윤석열 정부의 성공이라는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진심을 다해 일했지만은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소임을 내려놓게 돼 송구한 마음뿐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는 너무나 절박한 명령이기 때문에 사자성어를 좀 섞었습니다. 행유부득 반구적이 어떤 일의 결과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라는 이 심정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러면서 더 이상 본인의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 당 구성은 모두가 통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입장문 조금 전에 올라온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입장문에는 대표직을 사퇴한다는 내용은 있고요. 다만 총선 출마 불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보태지지 않은 상태고요. 향후에 윤재옥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안정시켜서 당이 합심하기를 바란다라는 입장을 쭉 내놨습니다. 사실 김기현 대표가 오늘 오전에 그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사실 김기현 대표가 좀 잠행 행보를 그렇게 펼쳤었죠.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친윤 핵심으로 꼽혔던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한 뒤에 이제 내부 상황이 매우 복잡하게 흘러간 건데요. 네. 오늘로 이틀째 공개 활동 없이 고심에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네네. 전날에도 연탄 배달 봉사 활동 일정이 있었는데 이걸 취소했고 그렇습니다. 국회의 당대표실이나 의원회관에도 출근하지 않았고요. 네. 김 대표 전날에도 자택에 귀가하지 않고 모처에 머무르면서 고민 이어갔던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고요. 네네. 국민의힘은 또 오늘 오후에 원래 정책 의원총회를 잡아놨었는데 이것도 취소했던 상황이었거든요. 네. 이제 여러 의원들로부터 여러 경로로 김 대표 거취 결단을 이제 압박하는 목소리들이 쏟아지니까 네. 의총을 열면 또 굉장히 소란스러워지고 이 마찰 내홍이 이제 드러나게 돼서 그렇죠. 이걸 막기 위한 조치라는 해석이 좀 나왔었습니다. 네. 어떤 해석할지 여러 해석들이 나왔는데 이제 결국에 사퇴를 결정을 했네요. 그런데 네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총선 출마 관련해서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아서 네. 이거 관련한 이야기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오늘 그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 유권자 단체가 김기현 대표의 지역구 재출마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습니다. 나와야 한다. 여기서 주저하면 안 된다라는 식으로 기자회견을 했었고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지금 조금 전에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라는 표현도 했고요. 또 왜 내려놓는지 향후에 당을 윤재욱 원내대표 중심으로 재편하고 안정시키자라는 얘기는 했지만은 향후에 울산이랄지 다른 곳에 뭐 출마 혹은 불출마 얘기까지는 넣지 않았고요. 어쨌든 어떤 일의 결과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이 심정으로 당대표직을 내려놨다라는 소식을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저희 뭐 오늘 정치 코너 많기 때문에 관련된 내용은 이어지는 코너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 나눠보고요. 오늘 준비한 다른 일반 소식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 네덜란드하고 반도체 동맹을 명문화하자 이렇게 합의했다고 하는데 사실 뭐 그동안 동맹하면은 뭐 안보 동맹, 경제 동맹, 뭐 식량 동맹까지 얘기 나오는데 반도체 동맹은 또 뭐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마르크 리터 네덜란드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네네. 반도체 동맹 명문화하자 이런 내용이 담긴 공동 성명 발표할 예정입니다. 예.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은 이 반도체 동맹을 구축하면서 이를 실천하기 위한 경제, 안보, 산업 분야 양자 협의체를 신설하게 되는데요. 이 현지 브리핑 내용을 보면 이 국빈 방문을 떠나기 전부터 국가안보실이 이 네덜란드 측과 치열한 협상을 벌였는데 이 네덜란드도 깊은 고민 끝에 이 반도체 동맹을 공식 명기하기로 결정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거는 이제 단순히 수사적 차원에서 이 협력을 동맹 수준으로 올리겠다라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반도체 시장에서 양국이 동맹으로 협력해 나가겠다 이런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예. 이렇게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
동맹 맺는 게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나라 국가 경제 떠받치는 반도체 산업에서 현재 국제적으로 이 생사가 갈린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죠. 윤 대통령은 또 이번 순방 중에 이 암스테르담에서 왕복 4시간 거리인 ASML 본사를 직접 방문하면서 이 반도체 관련해서 총력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해서 여러 가지 뭐 학교도 갔고 또 어떤 명소도 갔지만 이렇게 기업을 간 적이 있나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예. 윤 대통령은 이 ASML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이 정부는 협력 프로젝트 성공을 위해서 네. 양국 정부 간 직접 소통 채널을 강화하고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앞서 뭐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놨다 사퇴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 민주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오늘 2명의 초선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내용 좀 들으셨겠지만은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의 불출마 선언 여파가 여기도 좀 미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네, 아무래도 예. 이제 쇄신 차원에서 불출마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민주당에서는 현역 의원으로 5번째 그리고 6번째 총선 불출마 선언이 나왔습니다. 네. 이미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은 국회의장을 지낸 6선 박병석 의원을 비롯해서 4선 우상호, 초선의 오영환, 강민정 의원 등 4명이 있었는데요. 네네. 오늘 세종시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초선 홍성국 의원이 공식 선언을 먼저 했습니다. 홍 의원은 미래세대우 대표이사 출신으로 당내에서 경제통으로 분류가 됐었는데요. 예. 여러 가지 경제 이슈들에서 민주당 내부의 정책 주도하면서 주목을 받기도 했었죠. 지난 총선에서 인재 영입으로 들어와서 당선이 됐는데 네. 이 4년 동안 정치 활동하면서 후진적인 정치의 구조 한계로 성과를 내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학자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뭐 당이 싫다거나 뭐 어떤 게 아니라 이제 정치의 어떤 생리에 좀 환멸을 느낀 것 같네 보니까. 예. 네네. 또 이제 홍 의원은 민주당으로서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당에 제안하는 1인 싱크탱크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예.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한 명의 의원은 누군가요? 네, 이탄희 의원인데요. 네네. 이 사실상 불출마를 시사한 겁니다. 왜 사실상이냐 하면은 예.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인데요. 이 의원은 선거제 개혁 관련해서 꾸준하게 목소리를 높여왔는데 최근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이제 회귀하자라는 민주당 내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 배수진을 치고 당에 호소를 한 겁니다. 예. 이 의원은 전에도 선거법 퇴행을 막자면서 이 본인 지역구가 아닌 험지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서 이번에 최후 통첩을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리고 지금 민주당 그 돈봉투 의혹, 전당대 돈봉투 의혹에 이제 사로잡힌 지난주에 검찰이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를 불러서 소환 조사를 했는데 오늘은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요. 또 오늘 송 전 대표 SNS 보니까 여기 그 근처에 있는 효창공원원 근처에서 그 짜장면 먹으면서 네. 사진을 또 올리면서 실질 심사, 영장 실질 심사 잘 준비하겠다 하고 또 내일 개인 방송 통해서 오후 4시인가요? 어떻게 대응할 건지 입장을 밝히겠다 그런 의견도 내놨습니다. 네, 검찰이 송 전 대표 신병 확보에 나선 겁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정점으로 지목된 이 송 전 대표를 구속 수사하겠다라는 건데요. 네. 지난 8일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지 닷새 만에 영장을 청구한 겁니다. 송 전 대표 혐의는 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이 검찰은 금권 선거라는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휴대전화 폐기 행위를 비롯한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검찰에 따르면 송 전 대표는 이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월에서 4월 총 6,650만 원이 든 돈봉투가 민주당 국회의원과 지역 본부장들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했다라는 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인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서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 자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는데요. 네. 이 법원은 조만간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신문 그러니까 영장실질심사 날짜를 정해서 공지할 예정이고요. 이 검찰이 송 전 대표 신병 확보에 성공하면 이 돈봉투가 오간 구체적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뭐 영장 실질 심사를 앞으로 받아봐야 될 거고 또 결과가 나와야겠지만 만약에 영장 실질 심사 결과 구속이 되더라도 혹은 반대로 구속이 되지 않더라도 기각되더라도
양쪽에 여야에 미치는 정치적인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소식은 계속해서 따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뭐 수능 킬러 문항 없었다라고 정부 당국은 얘기하지만은 교육 당국은 근데 이게 불수능이었다. 만점자도 한 명밖에 안 나왔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수능 여파 때문에 어떻게 지금 대학을 진로를 정해야 되는지 헛갈리잖아요. 사교육 시장이 뭐 들썩이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많던데 특히나 정식 컨설팅. 뭐 이거 시간당 몇백씩 하고 또 이럽니까? 네, 이제 킬러 문항 배제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올해 수능 굉장히 어려웠다는 평가였잖아요. 네. 이 수능이 어렵다 보니까 이 정식 컨설팅이 엄청난 호황을 누리고 있다라는 그래요? 소식입니다. 예, 예. 이 점수는 높지 않은데 어떻게라도 더 좋은 대학에 가려고 이 전략 짜다 보니까 이 사교육 시장이 이 불안한 학부모와 학생 심리를 발판으로 큰 돈을 벌고 있다 이런 건데요. 특히 수시에는 최저학력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불수능으로 이 등급 미달되는 학생이 속출하면서 정시로 몰리는 학생들이 많아졌고 네네. 그래서 정시 경쟁이 더 치열해졌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또 표준 점수 같은 것도 이 작년과 합격선 이런 게 좀 달라져서 네. 굉장히 이 전략 짜는 게 복잡해졌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정보가 없으면 어떻게 대학 진학해야 되는지 되게 어려워요. 네. 돈이 있어야 또 이런 정보에 빠르고요. 네, 그래서 이제 입시 컨설팅으로 몰리는 건데 네. 단가를 한번 보니까요. 이 대형 학원의 경우에는 수강생 대상으로는 무료지만 외부 수험생일 경우 90분 1시간 반에 45만 원 정도라고 하고요. 예. 이 소규모 컨설팅 업체들은 대치동에 주로 많은데 이 보통 단가가 3회에 70만 원에서 이 비싸게는 150만 원까지 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예. 이제 교육청이 이렇게 학원비가 지나치게 비싸게 책정되는 걸 막기 위해서 네. 분당 교습 단가 상한제를 정하고 있는데요. 이 대치동 학원가를 관할하는 강남 서초 교육청은 입시 컨설팅 교습비 상한가를 1분당 5,000원 그러니까 1시간에 3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교육부는 이 범위를 벗어나는 불법 입시 상담, 교습비 초과 징수 등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서기로 했는데 이런 문제점들 많이 지적돼도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이 이 컨설팅 의존 현상이 쉽게 사라질 것 같지가 않다는 게 예. 조금 씁쓸한 현상인 것 그리고 같습니다. 뭐 한 업체에 가서 1시간 반 듣는 걸로 아마 충분치 않아서 다른 업체도 가보고 네. 또 다른 업체 가보고 그러다 보니까 돈이 되게 많이 들 수 있어요. 뭐 그 돈 부모님들이 아깝겠습니까? 하지만 또 상대적으로 이런 컨설팅이 되게 고액으로 느껴지는 분도 있을 테니까 이런 형평성,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지적도 좀 있을 것 같네요. SM 시세 조종 의혹 등으로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카카오. 여성 CEO를 전격 발탁했다. 또 단독 대표로 내정됐다. 뭐 그런 소식이 있네요. 네, 정신아 카카오벤처스 대표가 카카오 단독 대표로 내정이 됐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카카오의 첫 여성 CEO인데요. 네. 정신아 내정자는 오는 3월로 예정된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거쳐서 공식 대표로 선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 홍은택 대표는 3월까지 임기를 마치고 물러나게 됩니다. 이 카카오는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가기 위해선 그에 걸맞는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고 IT 분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기업 성장 단계에 따른 갈등과 어려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신아 내정자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 이 정신아 내정자는 보스턴 컨설팅 그룹과 이베이 아시아 태평양 지역 본부 그리고 네이버를 거쳐서 2014년 카카오벤처스에 합류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카카오벤처스 대표를 맡아오고 있고요. AI, 로봇 등 선행 기술, 모바일 플랫폼, 게임, 디지털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의 IT 스타트업을 발굴해왔고요. 예. 또 VC, 벤처캐피탈 분야에서 성공 경험을 쌓기도 했다라는 평가인데요. 이 정신아 내정자는 이 중요한 시기에 새로운 리더십을 이어받게 돼서 더없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 이 성장만을 위한 자율 경영이 아니라 적극적인 책임 경영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는데 앞으로 위기의 카카오를 어떻게 잘 이끌어서 이 위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하여튼 뭐 카카오를 통해서 우리가 생활하는 반경이 굉장히 많고 또 플랫폼도 다양하다 보니까 이 카카오에 대한 기대만큼 또 실망도 컸던 것 같고 이 쇄신이 그냥 의지만 발휘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뭐 골목 상권을 뭐 살리면서 상생할 수 있는 어떤 특단의 대책을 좀 내놓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그 외 상온 초전도체 이거 발견했다고 해서 한때 좀 떠들썩했잖아요. 뭐 관련주도 뭐 폭등한 적도 있고요. 근데 이게 전혀 근거가 없다. 이런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까?
네, 국내 연구진이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고 예. 주장했던 LK99에 대해서 이 한국 초전도 저온학회 검증위원회 검증 결과가 발표됐는데요. 네. 이 상온 상압 초전도체라는 근거는 전혀 없다라는 결론이었습니다. 지난 7월 국내 연구진으로 이뤄진 퀀텀 에너지 연구소는 이 상온 초전도체 제조법 등이 담긴 논문 2편을 이 논문 사전 공개 사이트에 게재하면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끌었는데요. 예. 이 초전도체는 전기 저항이 없고 자석을 공중부양할 정도의 마이너스 특성을 가진 실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 한국 초전도체 저온학회는 지난 8월 2일부터 약 4개월 동안 검증위원회를 구성하고 이 초전도성 여부를 검증해 왔는데요. 네. 하지만 퀀텀 에너지 연구소 측에서 논문에 사용된 LK99의 시료를 제공하지 않았고 이 검증위는 교차 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 원논문의 데이터와 재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 예. 네, 또 그간 국내 8개 연구소에서 이 관련 논문 저자들이 제시한 방법에 따라서 재현 연구를 했는데 네. 이 상온 또는 저온에서 초전도성을 보인 결과가 없다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특히 국내 재현 실험 연구에서 저항 0과 이 마이너스 효과를 보여주는 경우는 없었다라면서 이 대부분의 결과는 LK99가 오히려 비저항 값이 매우 큰 부도체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네. 이런 연구 결과가 나오자 이 초전도체 관련주들의 가격이 오늘 약세를 띄었는데요. 이 테마주라고 하죠. 이 들썩였던 주가까지 하락하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뭐 실망하신 분들 많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분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 키움 히어로즈의 이정후 선수. 이제는 뭐 이종범 아들이 아니라 이정후 아빠가 이종범. 이렇게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데 메이저리그 진출 소식이 들렸는데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입단 합의. 이 뭐 계약 금액 어마어마한 액수입니다. 네, 예. 6년에 1억 1,300만 달러 한국 이게 돈으로 얼마예요, 그러면? 예, 한국 돈으로 약 1,484억 원 규모인데요. 대단하네요. 네, 어마어마하죠. 네. 뉴욕 포스트 등 현지 대표적인 소식통들이 전한 내용인데 예. 아직 샌프란시스코 구단과 이정후 선수 측이 공식적으로 공개하진 않았지만 상당히 구체적인 보도들이라 관련 뉴스들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이 보도가 사실로 확인이 되면 이정후 선수는 한국 선수의 빅리그 진출 역사를 쓰게 됩니다. 예. 앞서 류현진 선수가 2013년 LA 다저스와 약 3,600만 달러에 계약하면서 한국에서 메이저리그로 직행하는 첫 사례를 만들었는데 그 뒤를 잇는 것이고요. 또 현재까지 포스팅, 즉 비공개 경쟁 입찰로 메이저리그에 진출한 한국 선수 중 최대 규모의 계약이 됐습니다. 예. 타자 중에서는 이정후 선수의 절친으로도 알려진 김하성 선수가 그렇죠. 있죠. 지난 2021년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와 계약한 2,800만 달러 계약이 이전까지 최대 규모였는데요. 이정후 선수는 총액 규모와 연평균 금액 모두 류현진 선수와 김하성 선수 모두를 뛰어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정후 선수는 작년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 최우수 선수에 오르는 등 7시즌 동안 타율 3할 4푼 그리고 65홈런 515타점 69도루 581득점으로 활약을 했는데 대단하네요. 네, 메이저리그 진출에서도 이런 활약 기대해 볼 수 있을지 봐야겠습니다. 사실 또 야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 이정후 선수하고 일본 출신의 오타니 선수가 또 같은 지구에서 맞붙을 그 그림을 또 상상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지금 이정후 선수도 되게 기분 좋지만 지금 키움 구단도 굉장히 흡족해요. 왜냐면은 지금 샌프란시스코 구단이 이제 영입 보상금으로 한 240억 넘게 줬는데 서울 키움 히어로즈의 지난해 선수 활동비가 한 240억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1년치 선수단 예산이 생기고 그러니까 누이 좋고 배부 좋고 선수단도 좋고 선수 좋고 내년 또 이제 새 리그에서 활약할 모습을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뉴스브리핑 헤럴드 경제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정보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임초희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돌발 상황에 교통량까지 많이 늘었습니다. 남해 1시선 창원 쪽으로 서만산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라 2km 구간 사고 여파로 정체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다부터널 앞두고도 정체가 심한데요. 2차로에서 시설물 보수 작업 중이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한남나들목 2차로에서 사고가 나서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이후 서초까지 정체 이어지고요.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서종에서 화도까지 5km 구간 교통량이 늘어 정체인데 여기에 화도분기점 3차로에서는 오전부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청담대교에서 여의하류까지 정체 이어지고요. 다시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 답답합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은 영동대교부터 가양대교까지 쭉 정체 심하고요. 성수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정체가 가장 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공동혁신구역입니다. 공동혁신구역 함께하실 세 분, 김용태 국민의힘 전 최고위원,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류호정 정의당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실은 류 의원님 위주로 좀 여쭤보려 했는데 역시 뉴스가 뉴스를 덮네요. 어쩔 수 없이 죄송합니다. 국민의힘 얘기부터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에 지금 김기현 대표가 한 30분 사이로 이제 전 대표가 됐습니다.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라고 본인 SNS를 통해서 입장을 밝혔고요. 뭐 다행히 저희 방송 시작한 이후에 올라와서 속보를 전해드리셨습니다. 저희가 앞서서 속보 상황 전하면서 어떤 내용으로 글을 올렸는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뭐 패널 분들도 한 번 더 들으시고요. 혹시 못 들으신 청취자분들 계시니까 짤막하게만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SNS 통해서 오늘부로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어쨌든 사명을 완수하지 못해서 송구하다. 그리고 어떤 일의 결과를 자신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고사성어의 심정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한다. 그리고 거취 문제로 당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 윤재혁 원내대표 중심으로 당을 빠르게 안정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입장을 올렸고요. 우선은 김용태 의원님, 김기현 대표의 선택지가 뭐 여러 가지가 예상됐었습니다. 당대표만 내려놓느냐, 혹은 당대표와 불출마를 같이 얘기하느냐, 혹은 당대표직은 유지하되 뭐 출마하지 않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서 일단은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라는 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코멘트를 하신다면요. 저는 순리대로 결정하신 것 같아요. 물론 시기가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어쨌든 여당의 대표로서 여당의 역할을 다 못했다라는 평가들이 많았고 네. 실제적으로 그 강서구청장 공천부터 잘못됐었는데 이때 저는 사실 김기현 대표가 직을 걸고서라도 공천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생각이 있고 어쨌든 네. 여기에 대해서 또 패배했을 때도 사실 어떤 사퇴에 책임을 지는 시기를 또 놓쳤고요. 네. 지금에 와서라도 결과적으로는 김기현 체제로는 총선에 칠 수 없다라는 게 당원들의 대다수의 평가이기 때문에 좀 늦었지만 김기현 대표께서 현명한 판단하셨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금 지도부 다른 분들도 다 그만두고 비대위로 가는 건가요? 아니면 윤재욱 원내대표 체제로 뭐 어떻게 끌어가는 건가요? 당대표 사고 상황이면 당원 당규에 따라서 이제 직무대행 체제로 가는 게 맞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 거리 상태가 됐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로 필연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변화의 모습, 그러니까 뭔가 쇄신하고 혁신하겠다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저는 비대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닌가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류 의원님 좀 늦었습니까? 결정이요? 뭐 김용태 최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기를 좀 놓친 감이 있지만 그래도 뭐 장제원 의원이 판을 깔아주니 본인도 함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사실 이제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면 고뇌에 찬 결단, 비장미가 좀 엿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김기현 대표도 아마 비장한 메시지와 함께 사퇴하시지 않을까 했는데 비교적 좀 담백하신 것 같고요. 뭐 대통령이 애초부터 김기현 대표나 전 대표군요. 인요한 전 위원장에게 총선을 맡길 생각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기 때문에 뭐 이제 당연히 비대위 체제로 가게 될 거고 보통 합리적인 비대위 위원장이라고 하면 유승민 뭐 의원님이나 이런 분들 생각하실 텐데 아마 윤석열의 비대위를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결국 뭐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이나 뭐 이런 분들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하은기 부대변님, 일단 같은 분석 좀 부탁드리면서 오늘 오전에 이준석 전 대표하고 김기현 대표가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좀 영향이 있었을지 궁금해요. 그거는 별로 영향이 없었을 것 같고요. 뭐 전 이준석 대표가 탈당 안 하고 저렇게 버티고 있으면서 신당한다는 게
아직 당에 남아서 협상의 여지를 좀 가늠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쪽이라서 네. 이렇게 여러 사람 만나면서 간을 보고 있는 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별개로 김기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용태 최고위원이나 뭐 류호정 의원이 잘 말씀해 주셨지만 네. 사실 원래 사퇴를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선거에서 민심의 심판을 받고 버티는 지도부는 없거든요. 강서구 처장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일단은 정치적 결과에 대해 책임부터 지고 그 다음에 새로 뭐 혁신을 하든 뭘 해야 되는데 일어난 정치적 결과에 대해 책임도 안 지면서 혁신을 하겠다라는 것 자체가 이율배반적이잖아요. 그래서 예. 자기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버티다가 결국 돌아온 결과다라고 생각하고 네. 그래서 사퇴로 인한 어떤 정치적 효과도 되게 별로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그때부터 딱 쇄신 시작하면 되는데 네. 지금은 매를 맞고 우유를 마셨으니 별로 이 좋은 모습은 아니고 그냥 사람들이 시큰둥할 것 같아요. 사후 결과론적이지만은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뭐 얼추 기대하는 것대로 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그림입니다. 아까 류 의원님 한 가지 보충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네. 그 한동훈 장관의 비대위 체제를 아까 언급하셨는데 사실 한동훈 뭐 원희룡 뭐 여러분들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한동훈 장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으로 아직 검증이 안 된 분이 아닌가 이런 분이 비대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류의 편견은 존재하지 않을 것 같아요. 본인부터가 그런 말을 듣고 이제 대통령이 되셨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잘하면 된다라고 아마 생각하고 계실 것 같고요. 이제 사실 한동훈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네. 알면서도 모른 척 해준다라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 장관으로서의 행보가 아니라 이제 거의 정치인으로서 행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정정당당하게 링 위에 올라서 정치인으로서의 행보를 시작하셔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게 비대위원장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용태 위원님 그러면 비대위원장으로는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뭐 지금 말씀하신 분들 나름대로 다 훌륭하다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핵심은 이 여당의 역할을 복원하실 수 있는 분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건강한 당정 관계에 대한 어떤 그 모델을 설정하실 수 있는 분. 물론 저는 한동훈 장관, 원희룡 장관 지금 거론하신 분들 다 하실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장관으로서 보여준 역할과 만약에 이분들이 비대위원장으로 오셔가지고 보여줄 역할은 분명히 달라야 된다라고 생각되고요. 네. 지금 총선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여당의 상황이 굉장히 복잡한 고착 방정식 같은 상황이에요. 특검 문제도 있죠. 이것이 결과적으로 총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 복잡한 방정식을 잘 풀 수 있는 분이 저는 여당의 비대위원장으로 오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 부대변인 그 오늘 김기현 대표의 당대표 사퇴 변을 보면 이 불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적시가 돼 있지 않는데 혹시 대표직은 내려놓지만 출마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아니다. 할 것이다. 이렇게 보세요. 불출마 선언을 안 했으면 출마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까? 사실. 예, 그건 큰 카드라서 네. 실제로 그것까지 하려고 그랬으면은 출마하지 않겠다는 얘기부터 했겠죠. 좀 뭐 사실 지금 김기현 대표가 뭘 특수하게 잘못했기 때문에 여당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예. 모두가 알지만 여당에서는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그것. 그러니까 총선도 보면은 여당 지지율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지지율로 결정되거든요. 네. 지난번 강서 보궐선거 국면에서도 정당 지지율은 민주당이랑 국민의힘이 비슷하거나 심지어 민주당이 좀 더 낮은 조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민주당이 압승한 거잖아요. 민주당이 이긴 게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심판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에게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 뭐 올바른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돼야 해요. 근데 그럴 사람이 저는 잘 안 보인다는 게 이제 문제인 거죠. 선거에서는 강경파는 좀 후방 배치를 해야 되거든요. 예. 대통령 지지율이 안 좋을 때는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도 좀 뒤로 빼놔야 되고요. 근데 지금 나오는 얘기들이 뭐 원희룡 장관, 뭐 한동훈 장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정신 아직 못 차린 것 같다는 생각이 위원님 그거 좀 여쭤볼게요. 국민의힘 얘기 조금만 더요. 장제원 의원이 이제 불출마 선언하면서 뭐 누구의 입김이나 의중이 반영된 게 아니라 이제 인수위 비서실장 때부터 이런 불출마를 좀 생각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을 동의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말씀이야 뭐 그렇게 하실 수 예. 있고 제가 확인은 할 수가 없는데요. 아마 그동안 말을 하고 싶었다 하더라도 혁신위원장의 권고를 따르는 모양새는 그러니까 반기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내가 누군데 장제원이 누군데 적어도 이렇게 아버님 산소에는 가고 멈추려 합니다. 그리고 뭐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 이런 정도의 멋진 말을 얹은 다음에나 네.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고 윤석열 정권 탄생의 1등 공신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처신을 저는 잘 하셨다라고 보는데 근데 지금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한다고 해서 다른 지역구에서 어떤 국민의힘 예를 들어 뭐 수도권에서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네. 뭐랄까요? 플러스 1이 되는가 하는 뭐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동의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 지금 결과적으로 장제원 의원 그리고 오늘 뭐 불출마는 아니지만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고 나서 중진, 친윤계 이른바 이런 분들의 불출마 선언 이런 게 이어질지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 같은 경우도 얘기 많이 나오는데 약간 결이 다르지 않느냐는 얘기도 있어요. 장제원 의원하고는. 뭐 여기 이 자리에서 특정 인물을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예. 저는 추가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져요. 저희가 과거에 여당 시절에 대통령하고 가까우셨던 분들이 이제 공천을 받지 못하거나 아니면 네. 불출마 선언을 릴레이로 하셨던 기억이 있어서 저는 이번에도 아마 그런 가능성이 좀 파장이 더 커지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예. 어쨌든 뭐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일부 초선 의원들이 대표를 흔들지 마라. 대표는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라.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두둔하는 의견도 좀 있었다고 하는데 하 대표님 왜 그 초선 의원들은 김기현 대표 체제로 가야 한다. 흔들지 마라. 내부 총질하지 마라. 이런 의견을 냈을까요? 그분들은 원래 할 줄 아는 게 그렇게 권력에 약간 기생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요? 예, 그 왜 처음에 전당대회 할 때도 나경원 의원 막 연판장 돌려서 린치 때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네. 지난번에 원래 그 기 당대표였던 이준석 대표한테도 뭐 이렇게 린치 때리고 그런 거 말고 하는 게 없었고 일단 공천권자는 김기현 대표였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한테 잘 보이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네네. 근데 기득권에 기생했다라고 하기에는 이번에 기생을 그럼 잘못하신 거잖아요. 사실 네. 김기현 대표를 옹호하면서 다시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 때문이라는 건데 네. 사실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게 국민의힘 공천장은 뭐 김기현 대표나 인요한 위원장도 아니고 다음 비대위원장도 아니고 사실 저기 용산에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판단 아닐까요? 그렇게 네. 오판을 한 거죠. 왜냐하면 부산에 가서 만나고 하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아니라 윤심이 김기현 대표한테 있구나라고 판단을 했겠죠. 아마. 네네. 지금 떨고 있을 겁니다. 오판이었다 말씀이시고. 자 그리고 요거는 짧게만요. 김 의원님 이제 뭐 고정 질문된 것 같은데 이준석 전 대표와 같이 가요 안 가요? 이게 매주 뭐 코로나 검사에서 양성 음성 뜨는 것 네. 같은데 저는 뭐 생각이 변함이 없고요. 지금은 제가 당내에서 혁신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계속 전념하고 있고 네. 내고 있기 때문에 창당에 대해서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다른 비유도 많은데 굳이 코로나 확진의 양성 음성을 비유하셨네요. 네, 신당이 알겠습니다. 코로나가 됩니다. 제가 뒤이어지는 질문은 조금 이따 드리고요. 류 의원님, 네. 사실은 이 질문을 제일 먼저 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코너에서 그러니까 새로운 선택, 신당, 창당에 지금 나섰는데 지금 현재는 정의당 소속이십니다. 그러면서 운동권 신당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게 정의당이 앞으로 가야 할 일은 아니다라는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한번 정리 좀 해주세요. 제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의당이 선거연합 방침을 확정하지는 않았습니다. 1월 총투표에서 확정할 텐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는 동시에 지금 그 지역구 후보자들 공심위에 네. 넣을 때 서약서를 쓰게 해요. 그 연합신당으로 가겠다라는 서약서를 쓰게 하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소위 관성대로 지금 정의당이 어려운 상황에 놓였는데 관성대로 선거연합신당, 그러니까 녹색당과 등과 함께하는 녹색당, 진보당, 노동당 등과 함께하는 운동권 연합신당은 정의당의 향후 미래가 아니다. 이거는 하던 대로 하는 거다. 그래서 새로운 길로 가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래서 뭐 탈당하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지금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다시 한 번 더 밝히자면 탈당은 없고요. 탈당할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김준우 위원장님, 비대위원장님이 저의 어떤 신당 창당이 당론을 어긴 거라고 하는데 징계하겠다고도 하시더라고요. 그죠? 16일까지. 그 근거가 최근 실시한 당원 인식 설문조사에서 금태섭 등 제3지대 신당과의 연대가 찬성률이 낮았다라는 거거든요. 예. 당원들께 익숙한 녹색당, 진보당보다 낮은 건 사실인데 다만 이 4분의 1이라는 수치는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수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비대위원장님 본인도 스스로 응답률이 30%를 넘었을 때라야 당론이라고 규정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30% 못 미쳤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아직 선거 방침이 결론이 난 게 아니고 당대회와 당원 총투표 절차가 남아 있기 때문에
당 지도부에 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최대치에 그렇게 조롱을 담아서 하는 공격은 저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뭐 네. 예를 들면 저희 보좌진들을 지금 탈방에서 다 추방하고 페이스북에 반욕설을 담아서 비난하고 그런 대신에 좀 차분히 대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또한 차분하고 겸손하게 당원들께 설명을 올릴 거고요. 조금만 더 붙이겠습니다. 예. 민주노동당에서 진보신당으로 그리고 또 통합진보당에서 정의당으로 우리 진보 진영의 만남과 헤어짐은 한두 번 있었던 일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도 주류는 비주류에게 온갖 저주를 퍼부었지만 지도부는 그러지 않았고 사실 이별과 분리를 차분히 준비를 했습니다. 누구도 호들갑 떨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을 갖고 좀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원기 부대변님이 사실 들어오시기 전에 이제 SNS에도 당적을 유지하는 것에 좀 비판을 하신 것 같은데 말씀하시죠. 지금 말씀하는 것 네. 자체가 다 견광부회입니다. 예. 설문조사에서 4분의 1 나온 거는 새로운 당이 그러니까 정의당과 금태섭 신당이 통합하는 걸 찬성하는 4분의 1이 아니고 선거연합 정당이잖아요. 선거연합 정당은 뭐냐면 정의당은 그대로 두고 예. 선거 때 연합한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류호정 의원님이 하고 있는 행보는 통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4분의 1 설문조사를 끌어들이는 것 자체가 논리적으로 일단 안 맞고 두 번째는 이 바꿔서 생각해 보자고요. 저희 민주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이 있는데 이 선언을 합니다. 국민의힘으로 가겠다고. 그런데 당적은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직도 그대로 두면서 예. 민주당에서 민주당원들 설득하면서 뭐 민주당의 의사결정 구조에 개입한다? 윤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정치윤리에도 안 맞고 직업윤리에도 안 맞고. 그래서 저는 신당을 하겠다면 신당을 위한 활동이니까 당연히 정의당의 당적과 정의당의 비례의원직을 내려놓는 게 직업윤리에 맞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 류호정 의원님께서 지금 의원직을 갖고 있는 건 류호정 의원이랑 후보한테 표를 줬기 때문이 아니라 정의당의 정당 투표를 통해서 지금 거기 계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은 정의당에서 활동할 수 없고 앞으로 활동하지 않을 만큼 정의당적은 내려놓고 그다음에 당원들을 설득하는 게 좀 앞뒤가 맞는 행동이다. 위원님 반박하셔도 좋습니다. 하실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뭐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하는 게 관성대로 선거연합 신당으로 가느냐, 조금 다른 정도의 신당으로 가느냐, 그것만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다만 이제 저는 아직 비주류이죠. 계속해서 이제 노력을 할 거고요. 욕 먹는 거는 이제 각오를 했기 때문에 듣겠습니다. 근데 만약에요 징계까지 가서 당에서 뭐 최악의 경우 뭐 제명이 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제명은 아마 안 할 겁니다. 제명을 시키면 아마 의원직이 유지된 상태로 당적을 내려놓게 되기 때문에 네. 보통의 기성 정당에서는 뭐 그렇게 어떤 징계를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사실은 제명시켜 버리면은 의원직 들고 활동할 수가 없어요. 예. 활동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러면 정의당에도 안 좋고 신당에도 아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테니 탈당하라 하는 거겠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뭐 그 얘기 조금만 접고 그러면 새로운 선택에 대해서 류 의원님 좀 여쭤볼게요. 금태섭 전 의원과 힘을 합치셨고 공교롭게 오늘 또 금 의원께서 요 다음 코너로 나오시는데 어쨌든 첫 어젠다가 병역의 남녀 평등이었습니다. 병역의 남녀 평등. 이게 지금 정당이나 정파 중에서 제가 알기로는 이런 취지의 주장을 내놓은 건 새로운 선택이 처음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맥락으로 이게 1호로 내놓은 어젠다가 될 수 있는 건지요? 이게 징병제가 너무 이렇게 뜨거운 이슈다 보니 예. 묻혀버렸는데요. 사실 그 모든 사회적 영역에서의 성평등을 이야기하는 정치 집단이라면 네. 가사에서의 성평등처럼 병력에서의 성평등 역시 논제로 꺼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여성 징병제와 동시에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도 같이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평범한 주제여서 그런지 그 부분을 조금 묻히게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성평등이라는 기반 위에 여성 징병이 있을 수는 있어도 여성 징병 자체가 성평등은 절대 아니다라고 저도 우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정치권이 싸움만 하느라 정말 중요한 의제에 대해서는 다루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민들의 비판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국방부 보고에 따르면 예. 2035년이 되면 인구 위기로 인해 인구가 급감함으로 인해서 병력 자원에도 위기가 오게 됩니다. 그 12년 뒤잖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낳고 길러도 그 문제는 직면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제 개인은 모병제주의자지만 이런 상황이라면 남성 징병제든 여성 징병제든 성역 없이 토론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혹시 김용태 의원은 또 장교 출신이시고 하시니까 이 병역의 남녀 평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일단 그 우리 헌법 39조 예. 1항에 따르면은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병역의 그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 복무를 이제 의무로 볼 것이냐 자발적 참여를 볼 것이냐에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의무로 보게 된다면 아무래도 그 대상자는 적합한 자에 대한 기준이 좀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예. 근데 이제는 자발적 참여를 보게 된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남녀에 대한 개념까지 갈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저는 이건 모병제하고도 연결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회적으로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시간이 많지 않아서 또 민주당 얘기도 잠깐 해보겠습니다. 네. 혹시 민주당은 좀 마음이 급한지가 궁금해요. 뭐냐면 장제원 의원의 지금 불출마 선언에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뭐 여권 인사들이 험지 출마 선언도 했고 물론 오늘 민주당에서 초선 의원분들이 불출마 선언도 하셨지만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일부에서는 혁신 경쟁에서 좀 허를 찔린 거 아니냐. 민주당이 조금 마음이 급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동의하시는지요? 별로 마음이 안 급해 보이는데요. 네네. 혁신 경쟁이야 뭐 선거 때 되면 당연히 다 해야 되는 것이고 네. 제 개인적으로는 선거 때가 아니라 평소에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지금 민주당의 흐름을 봤을 때는 약간 안이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통령 지지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우리가 이기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사실 여기도 보면은 민주당 이슈가 별로 없잖아요. 의제나 뭐 어젠더나 지금 뭐 인적 쇄신이나 이런 것 모든 것의 차원에서 하던 대로 그냥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왜 그러면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 보세요? 정신 못 차려서가 아닐까. 예, 그거를 조금 더 순화해서 설명해 주신다면요. 민주당이 예. 대선 지고 지선 졌거든요. 대선 지고 지선 진 것은 민심의 심판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스스로를 평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한 번도 평가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민주당은 대선 백서 자체가 없어요, 지금. 예, 예. 우리가 왜 졌는지를 모른다는 거거든요. 하던 대로 하니까 뭐가 나오냐면 얼마 전에 그 현수막 같은 게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게 민주당 대선 기조였거든요. 그게 된 이유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반사 이익만 누리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아니고서야 이렇게까지 한가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대통령 탓을 하자면 다 대통령 탓입니다. 류 의원님 이낙연 전 대표가요. 아까 다른 방송사 인터뷰에서 새해에 신당 창당하는 걸 공식화했습니다. 예라고 대답을 했고 또 욕심대로라면 총선의 제1야당까지 생각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이낙연 전 대표의 신당 창당 뭐 본인이 공식화를 했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 향후의 총선 준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제 하영기 님께서 이제 얘기하신 정신 못 차렸다 해서 정신을 좀 차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못해서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었는데 소위 이제 정신 차린 제3지대가 꽤 규모 있게 등장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신 차리고 잘 하려는 노력을 해야겠죠. 사실 그렇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저는 제3지대의 어떤 효능감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인들이 경쟁하게 만든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시민들이 저는 무한 경쟁하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3지대로 얼른 나오셔서 정치의 복원에 대해서 힘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제3지대도 제가 봤을 때는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 같고 양당이 미움받으니까 양당 선택 못하게 하는 사람 다 우리 와라 하는 그냥 반윤 반명 플러스 반윤 반명 이게 하나 더 생기는 거라서 특별히 무슨 노선을 얘기한다든가 지향을 얘기한다든가 그런 것도 없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성 정치권과 다른 어떤 원칙 지키는 모습도 안 보여드리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희 세 번째 권력이 성장 국가에서 성숙 사회로라는 어떤 슬로건을 가지고 또 절제와 공존이라는 어떤 민주주의자들의 태도를 갖고 일하겠다. 그리고 하면서 이제 비전과 정책을 발표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실한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새로운 선택에 대한 얘기는 금태섭 의원과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요. 김용태 의원님께는 요 얘기를 좀 여쭤보고 세 분께도 공유 여쭤봐도 되고요. 선거구 획정도 지금 못하고 총선이 시작된 판입니다. 이 문제 아닙니까? 문제죠. 저도 이제 내년 총선을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출마하려고 하는 지역이 이제 포천시 가평군 지역입니다. 근데 이 지역에 이제 연천군이 합구가 될 수 있다라는 선관위 이제 안이 나왔습니다. 원외 신인 정치인으로서는 사실 연천군이 합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연천군 가서 선거운동 하는 것 자체가 또 넌센스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획정이 늦어지면서 새로운 원외 정치인들에겐 굉장히 좀 불리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그러니까 국회가 결국에 자기의 임무 1년 전에 선거구를 획정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방치한 것을 고스란히 원외 정치인들한테 다 떠넘기고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공동혁신구역 류호정 정의당 의원,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하헌기 전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내 바닷속에는 깊은 슬픔과 헛된 고민들 회오리치네 그 바다 위에서 불어닥치는 세상의 추위 마음을 알게 홀로 울기도 지칠 때 두 눈 감고 짐짓 잠이 들면 나의 바다 그 고요한 곳에 무겁게 내려가 나를 바라보네 난 이리 어리석은가 한치도 자라지 않았나 그 어린 날의 웃음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564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비좁은 한 평짜리 컨테이너 방. 현재 소리내 5식구가 머무는 공간입니다. 얼마 전 큰 화재로 집의 절반이 넘게 타버린 소리내. 불길에 내려앉은 지붕과 휑하게 뚫린 벽. 하루빨리 공사가 필요하지만 소리내 사정은 어렵기만 한데요. 비정형 치매를 앓고 있어 일을 할 수 없는 아빠와 소통이 서투른 베트남인 엄마, 이번 화재로 화상을 입은 동생까지. 보금자리마저 사라진 추운 겨울, 모든 게 불안한 소리 가족은 앞으로의 시간이 막막하기만 합니다.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있는 소리내 가족을 위해 여러분이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오늘은 날이 흐려지기만 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릴 텐데요. 강원도에는 비 대신 눈으로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여름비를 방불케 할 많은 양입니다. 이틀간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를 비롯해 남부 일부 지방으로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거의 20에서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강원 북부 산지에는 10에서 20cm, 많은 곳은 30cm
10cm 이상의 눈이 이틀 동안 쌓이겠습니다. 내일 강원 중부 산지 쪽은 5에서 15cm의 많은 눈이 쌓일 것으로 보이니까 안전사고에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모레 오전부터 오후 사이, 영동과 경북 북부는 모레 오후부터 밤 사이 시간당 10에서 20mm의 강한 비가 예상되고 천둥, 번개, 돌풍이 동반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강원 내륙 산지는 빙판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기온이 오늘까지는 평년균을 크게 웃돌고 있고요. 내일과 모레도 평년보다 높겠습니다만 모레 오후부터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추워지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부터 동해상, 모레부터는 대부분 해상의 물결이 최대 4, 5m로 높게 일겠고요. 동해안 쪽 너울성 파도 높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9.1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오늘 대표직을 사퇴했습니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신당 창당 뜻을 공식화했습니다.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송 전 대표는 검찰이 정치적인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며 반발했습니다. 지난 대선 직전 김만배 신앙님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한 기자는 검찰이 수사권을 남용하고 있다면서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그냥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근무 중인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성차별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습니다. 이스타항공 승무원과 기장 등 직원 채용 과정에 개입해 회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전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조진주였습니다. 네, 노래 듣고 새로운 선택 금태섭 대표와 계속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Surfaces의 Come With Me. Another Tuesday and we sleeping until when it's too late. 'Cause summer is whatever you say, so I don't mind at all, at all. It's a new place if we close our eyes and paint a new way. 'Cause somewhere is wherever you say, so summer turns to fall. Oh, and when the days feel like the same old circle, we'll bend the lines and make a new world, just to find a place where time is free. So baby, come with me as far as eyes can see. So baby, come with me. And what is with me? What is with me? And what is with me? You take a Wednesday and you make it seem like it's the best day.
baby, come with me. And what is with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제3지대 깃발을 든 분입니다. 금태섭 전 의원이 주도하는 새로운 선택. 국민들의 새로운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 초대했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제가 그 창당 준비 위원장 입에 뵈다 보니까 위원장님 할 뻔히 이제는 대표님으로 부르는 게 맞죠? 예, 저희가 선관위에 등록을 하고 등록증까지 받았습니다. 예, 예. 이젠 정식으로 정당이 됐으니까 예. 대표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관위 등록 마치셨고 예. 17일에 공동 창당 대회 예정이시고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영문 표기는 이게 뭐로 가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선택이니까 뉴 초이스는인가요? 되게 단순한 저희가 지금까지는 그냥 뉴 파티라고 쓰고 네, 있습니다. 뉴 파티. 다만 영문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라서요. 네. 조금 더 지내보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영어에 좀 약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창당 준비를 또 차근차근 해오신 걸로 알았는데 이제 류호정 의원 조금 전에도 다녀갔지만은 이렇게 손을 잡으실 거라고는 언뜻 예상은 못했습니다. 금태섭 대표님과 류호정 의원 이 두 분은 어떤 부분에서 좀 교집합을 찾으셨어요? 지금 정치권에 있는 예. 사람 중에 상식이 있는 사람들은 다 비슷한 고민을 합니다. 유호정 의원이 이제 정의당에서 들어가서 국회의원이 되셨는데 네. 진보 정당에서 활동하시다가 이제는 진보 보수 이념으로 나누는 시대는 지났다는 생각을 하실 거고 본인이 이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이 사실 4년 동안 얼마나 이거를 성공시키고 성과가 있었냐 생각해 봤을 때 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계속 정치를 해왔지만 네. 지금과 같은 이런 적대적 공생관계 하에서는 뭐가 되지도 않고 우리가 뭘 주장해도 우리 편이냐 저쪽 편이냐 그런 것만 따지고 예. 그런 비슷한 고민을 하다가 이제 몇 번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의기투합을 해서 같이 하게 된 거죠. 정치권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진보 보수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앞으로 새로운 선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뭔지요? 저희가 이제 그거를 맨 처음 얘기한 거거든요. 이 진보 보수 이것을 넘어서 대화와 타협이 돼야 된다. 성숙한 사회로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편가르기 이것은 안 된다.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많은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고 비판을 했던 것이 양쪽으로 편가르기를 해서 저쪽 그러니까 상대방을 악마시하고 퇴출해야 될 적으로 보는데 다 염증을 느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셨을 때는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고 당선이 되셨죠. 그게 좀 없어질 줄 알았는데 이번에는 거울처럼 방향을 바꿔서 이 민주당 쪽 사람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네. 반국가 세력 그중에는 그런 뭐 이제 좌익 세력 이러면서 여전히 또 같이 할 수 없는 이 적이나 악마로 보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세대, 젠더, 무슨 뭐 계층 여기서 전부 극단화하고 나중에는 서로 싸워가지고 우리가 가진 잠재력을 다 이끌어내지도 못한다. 예. 여기서 통합의 정치를 하고 우리 모두가 잘 되는 공화를 바라보는 정치를 해야 된다. 저희는 그런 기치를 들고 창당을 추진해 왔습니다. 예. 근데 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 알맹이가 딱 나오진 않았지만요. 이제 창당 대회도 곧 하실 거고. 네. 그러면은 색깔이 네. 회색 아니냐?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괜찮으면 박수 쳐주고 그렇지만 때로는 글쎄요, 뭐 비판도 저희가 하고. 보기에는 네. 더 회색이라는 말이 맞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민주당이 더 회색 아닌가?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네. 민주당을 보면 네. 방송법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리고 노란봉투법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근데 누구나 상식적으로 갖는 의문이 그럼 왜 자기들이 집권했을 때 안 했냐? 방송법 하는 정당이 어떤 진보적인 거냐? 네네. 혹은 뭐 보수적인 거냐?
우리가 할 때는 안 하고 남이 할 때는 하라고 미룬다. 이건 색깔이고 뭐고 없는 거죠. 저희는 어떤 뭐 흰색이냐 까만색이냐 회색이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 우리가 해도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예. 저쪽이 해도 잘하는 건 잘하는 거다. 이게 확립이 돼야만 정치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거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색깔을 따지는 거는 전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여쭤볼게요. 지난 11일에 젠더 정책 이른바 이걸 첫 제안으로 올리셨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병역의 남녀 평등 그리고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이런 것을 다른 관점에서 논의하자고도 제안하셨는데 우선은 이 병역 남녀 평등과 남성 육아휴직 의무화 이런 개념을 제1번 정책으로 제안한 이유는 뭔가요? 저희가 이거를 여러 가지 차원에서 고민을 해서 이렇게 낸 건데요. 예. 첫 번째는 극단적으로 갈등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어떤 이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하나의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으리라고 기대를 했습니다. 제가 젊은 분들하고 몇 달 전에 독서 모임을 몇 달간 했는데요. 네.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의 이제 여성 남성이 있는데 젠더 문제가 나오면 얘기를 안 합니다. 왜요? 우리 이 얘기 하지 말자. 싸울까 어차피 봐요? 양쪽 다 똑같 입장이 정해져 있는데 자기 얘기하고 싸운다. 그러니까 그냥 젠더 얘기로 토론을 하면은 뻔해요. 가서 이쪽은 이쪽 얘기하고 저쪽은 저쪽 얘기하고 흩어져 가지고 한 발자국도 나가는 게 없이.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금기시돼 왔던 얘기, 여성의 병역 의무 얘기, 네. 또 이제 상당히 어려운 과제를 여겨져 왔던 것, 남성의 이제 그 육아휴직 의무화.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걸 얘기를 한 건데 저희가 보기에는 반응이 괜찮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커뮤니티나 뭐 혹은 주변에서도 그렇고요. 예. 또 하나는 우리가 사실 인구가 정말로 아주 심각한 위기에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외국의 사례들을 보면 1차 성평등이 일어나면 그게 어떻게 보는 거냐면 여성들이 직장으로 진출하기 시작하면 출산율이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여성들이 일터에 나가는데 집에 가사 부담은 그대로 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떨어지는데 이 떨어졌던 그 출생률이 회복된 나라들을 보면 2차 성평등이 일어납니다. 네. 그러니까 남성이 이제 가사 부담을 하게 되고 여성이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근데 그거를 하다 보면은 또 왜 그럼 여성은 군대 안 가냐 이런 게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예전 같았으면 그게 말이 되냐 그거 치우고 싸웠을 텐데 이것도 한번 얘기를 해보자. 예. 이런 거고 저희는 사실은 이제 그 낮은 출생률에 대한 대책이 나오면 뭐 국가가 돈을 다 대줘야 된다. 뭐 출산서부터 보육 뭐 나중에 학교 갈 때까지 대줘야 된다는데 돈 줘서 해결은 안 됩니다. 이제는 젊은 분들이 어떤 삶의 전망을 가질 수 있고 또 사실은 자손을 갖고 애를 낳고 싶어 하는 거는 본능인데 그런 결정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고도 성장기가 지나고 성숙된 사회로 넘어가는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는 이 성평등 문제가 사회적으로 어느 사회에서나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예. 저희는 이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이것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주거 문제, 교육비 문제 이런 거를 해결해야만 출생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뭐 지금 정의당에 남기로 한 그 장혜영 의원 의견 같은 경우는 네. 여성 징병제 주장은 좋은 정책은 아니다. 또 군대 내 성차별, 성폭력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된다. 뭐 이런 의견도 있는데 저는 장혜영 의원님은 이 문제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해 오신 분이고 저 지금 말씀하시는 거를 제가 다 존중을 합니다. 예. 근데 과거에 여성들이 그냥 집에만 있다가 처음 직장으로 진출하기 시작했을 때 직장 내에 성평등이라는 건 없었습니다. 성희롱이 만연하고 네. 똑같은 일을 해도 낮은 임금을 받고 그걸 가서 고치고 뚫고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군대 내에 여러 가지 불평등이 만연을 하죠. 하지만 그걸 가서 고치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면 여성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 내가 성평등이 완전히 보장되는 아주 좋은 자리가 된 다음에 여성이 간다. 이런 거는 좀 앞뒤가 틀린 거 아닌가. 결국은 여성이 이제 좀 더 평등한 젠더 평등한 것으로 그런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 예. 그런 허들을 넘고 장애를 깨면서 나간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충 질문 짧게 하나 드릴게요. 네. 그러면은 이 병역의 성평등이라는 게 네. 현재 징병제를 그대로 두고 여성도 징병을 하자는 건지 아니면 징병제와 모병제로 가자는 모병제는 건지요? 이것과 조금 다른 예. 차원의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저희는 그걸 섞지 않고 다만 이제 저희가 여성의 병역 의무와 관련해서 검토를 할 때 네. 이제 구체적인 제도들을 많이 봤는데 이제 그 군대 문제가 워낙 민감한 문제라서 그렇죠. 제도를 얘기하면은 또 거기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일단은 여성의 병역 문제를 우리가 열고 한번 얘기를 해보자. 지금까지는 이게 계속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 잠재의식 속에서 군대는 남자가 하니까 예. 집안일은 여자가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은 고정적인 성 역할을 깨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려면은 병역에 있어서 여성도 병역 의무에 대해서 우리가 열어놓고 얘기를 하자는 거지. 이건 징병제 모병제하고는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새로운 선택에서 청년 관련 예. 정책도 새로 제안하셨는데 예. 어떤 내용이었죠? 저희가 이제 계속 정책을 낼 건데요. 예. 청년과 관련해서는 저희는 지금 뭐 여성 남성이 문제가 되는 것도 청년들이 주거 또 뭐 일자리 이런 데서 너무나 어렵고 사실은 안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저희가 오늘 말씀드렸고 이 문제는 좀 더 자세하게 천천히 말씀드릴 겁니다. 근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좀 그런 생각 들어요. 이게 정당을 이제 만드신다는 게 예. 어떤 한 계층, 한 연령대만 소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아닙니다. 예. 지금 이제 나온 얘기가 이제 여성 젠더, 예. 뭐 젠더 문제, 청년 예. 이런 거에 국한되면 예. 좀 연령이 좀 있는 분들 저희는 전혀 그렇게 생각을 안 예. 하는 게 이 젠더 문제가 또 왜 중요하냐면 네. 사실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측의 갈등이 너무 심한데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 갈등을 해소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이용해서 정치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난 대선 때 예. 여성가족부 폐지 이렇게 갔었고 민주당이 그러니까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영입해가지고 이제 페미니즘 주장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민주당에 있어서 너무나 잘 아는데 민주당이 원래 그러려고 했던 게 아니거든요. 예. 민주당이야말로 소위 이대남 캠페인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민주당에 있을 때 참 많이 들은 말이 아니 저쪽에는 이준석도 있고 하태경도 있어가지고 20대 남성이 좋아하는 얘기를 저렇게 많이 하는데 우리도 저거 하고 싶다 하다가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일로 튼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왜 이게 정치에서 중요하냐면 우리 사회가 조금이라도 통합되고 한 발자국 앞으로 살기 좋은 쪽으로 나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쪽이건 저쪽이건 상관없이 우리한테 정치적 이득이 되면 된다. 그걸 정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젠더 문제를 이렇게 앞세운 이유는 젊은 분들 혹은 뭐 어떤 여성분들 이분들을 위한 아젠다를 내겠다는 게 아니라 정치가 제대로 작동되면 갈등이 어떻게 해소될 수 있는지 우리가 보여주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당은 그래도 누구를 적으로 돌려서 득을 취하려고 한 당이 아니구나라고 모든 연령대에도 고루 소구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죠. 젠더 갈등이 그렇게 많아도 뭐 커뮤니티 인터넷에서는 물론이고 정치의 장에서도 서로 싸우고 한 발자국도 안 움직였지. 네. 이번에 이런 얘기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면 양측이 유연하게 움직이게 됩니다. 여자도 군대 가는 게 맞을까?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가사 분담을 당연히 해야지. 이렇게 얘기가 진전이 돼야 조금씩 나아가는 거죠. 네네. 앞으로의 그 새로운 선택의 그림을 조금 더 그려보겠습니다. 우선은 여러 정치 세력과 연대하겠다 이런 뜻도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여야 말고 진짜 새로운 모습 어떤 세력과 연대하겠다는 건지 17일에 그 창당 대회 이후에 다음 스텝은 뭔지 참 궁금해요.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신당을 만들겠다고 계획을 말씀을 드릴 때 9월에 창당준비위원회를 만들겠다. 그리고 연말이 가기 전에 창당을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그 계획대로 진도를 다 나간 셈이고요.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기존의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많은 비판은 받지만 수십 년 된 강력한 지금 체제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이거를 깨기 위해서는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모으는 역할을 하겠다. 그것이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이면 진보적인 이제 그 행보를 보여왔던 사람이건 보수 진영에 몸담았던 분들이건 같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아마 말씀을 안 해주실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여쭤는 보겠습니다. 저희가 알만한 기성 정치인 중에서도 지금 영입 물망에 오르거나 아니면 좀 더 구체화된 분도 계신가요? 저는 영입이라는 말은 별로 안 좋아하고요. 그럼요. 마치 저희가 주체를 해서 누굴 뽑아오는 것 같은데 네. 다만 정치권 주로 이제 안쪽에 그리고 밖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소통을 합니다. 지금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실 분들이 아마 있으실 텐데 네네. 언론에서 아는 것보다 저희가 훨씬 자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논의도 많이 하고 다만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각자 정말 그 고민과 결단, 선택의 순간이 필요하죠. 그거를 존중할 필요가 있고 예. 이게 어떻게든지 잘 되려면은 그런 과정을 밝힐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제가 구체적으로 누구랑 어떻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데 정말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 본질적으로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민주당에 소속돼 있어 지금은 탈당했지만 예. 그럼 민주당에 계신 의원들이 예전 같았으면 총선을 몇 달 앞두고 있었으면은 민주당이 이번에 어떻게 하면 선거에 승리할까? 10석 더 얻을까? 이 고민을 하는데 만나서 지난번에 민주당이 180석 얻었는데 이번에도 180석 얻어야겠죠. 그러면 그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도 지금 용산과 이 윤석열 대통령의 독주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세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국민의힘에서 지금 과반수 의석을 차지할 거라는 예상 자체도 안 하지만 지금 이런 소수 의석을 갖고도 대통령이 2년 동안 제1야당 대표를 한 번도 안 만났는데 진짜 국민의힘이 150석 180석 되면 야당은 아주 쳐다도 안 보겠구나. 그걸 아는 거죠. 예. 이게 무슨 윤석열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부터 뭐 그 전부터 보면은 양 진영이 점점점 쳐다도 안 봅니다. 대화도 안 하려고 하고. 이거를 좀 해결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생각이 다르고 또 정책적인 면이나 이런 데서 차이가 있더라도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힘을 합쳐야 된다.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한 두어 시간 전쯤에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여러 질문을 받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내년에 신당 창당을 한다라는 걸 공식화를 했고요. 예. 두 번째가요. 우리 대표님하고 양양자 의원님하고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생각한다에 대해서 금태섭 대표는 이렇게 생각한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이낙연 전 대표께서 하신 말씀을 직접 들은 것은 아니라서 또 그분의 입장을 제가 대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줄기차게 주장을 해온 것이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낙연 대표 저는 이제 민주당에서 징계를 받고 탈당했고 이낙연 대표는 아직도 민주당에 계시고 소속이죠. 과거에 열린우리당 시절에도 탈당을 안 하신 분이니까 나름 차이가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견해가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런 차이의 연연에서는 우리가 이 구조를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이 기존의 정치 질서를 깨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고 또 하나의 의미는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저희가 기존 정치를 비판하는 가장 중요한 지점이 서로 싸움만 한다. 조금 대화를 하지 않는다. 그런 건데 새롭게 정치를 바꾸겠다는 사람들이 우리도 사실은 서로 달라서 이게 같이 못하겠어요. 그러면 유권자들한테 호소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유권자들이 보기에 이준석하고 유호정하고 금태섭하고 이낙연, 양양자 다 다르죠. 차이가 있고. 근데 이게 만약에 지금은 어떻게 된다는 건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동의하고 그래서 어떤 과제를 만들고 이 방향으로 우리가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래서 힘을 모을 수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러면 신당이 성공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저는 그 개인적인 자질이나 능력만 가지고는 지금 정치 질서를 부수기가 어려울 겁니다. 이준석 전 대표하고는 교감이 잘 되고 있는 편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끼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주 소통을 하는데 이제 특정한 정치인을 놓고 제가 자주 한다고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이제 사적으로 만나고 그런 게 많으니까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하고는 하고 자주 얘기를 나눕니다. 그래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민주당에도 당적이 있었던 게 있으시니까 지금 그런 얘기도 하셨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모두 지금 혁신, 변화, 험지 출마, 희생, 내려놓음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럼 지도부가 바뀌면 오늘도 김기현 대표가 당 대표를 내려놨지만 지도부가 바뀌면 당이 바뀌냐? 대표님은 그렇지 않다도 아니고 전혀 그렇지 않다. 왜 그렇습니까? 국민의힘을 일단 바라보면 국민의힘의 가장 큰 문제는 수직적 당정 관계입니다. 지금 집권 여당에서 스피커는 대통령 한 분이세요. 예. 근데 대통령이라고 해도 판단을 착오할 수도 있고 뭐 잘못을 하실 수도 있고 실수를 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원인이 있으면 어떻게 하면 여기서 잘 판단을 할 수 있을까? 네. 당에서도 쓴소리도 하고 이제 여러 얘기도 들어보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이 딴 데를 치료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인요한 그 혁신위원장도 뭐 훌륭한 분이고 열심히 하셨지만 예. 갑자기 중진들이 불출마하든지 험지 가라 그러는데 만약에 5달 전에 지금 국민의힘의 영남 중진들이 전부 불출마했으면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더 많이 이겼을까? 혹은 김태우 씨를 후보로 안 냈을까? 예. 이게 다 용산 결정이거든요. 오늘 김기현 후보가 사퇴를 하셨는데 이건 말하자면은 배가 아픈데 다리에 빨간 약을 바르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진단과 치료법이 좀 잘못됐군요. 예, 민주당도 비슷하게 지금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는 뭐 이재명 대표가 뭐 반명 친명 얘기도 하고 포용해야 된다, 뭐 공천도 공정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예. 이재명 대표가 지금은 대표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하던 시절에는 소수파였습니다. 손가락 혁명군 할 때는 말하자면 탄압당했죠. 예. 항상 다수파가 소수파를 누르고 예. 다른 의견을 말 못하게 하고 그 안에서 권력 투쟁만 하는 모습. 저는 지금 민주당은 이제 내부에서 고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김기현 대표가 이제 직을 내려놨으니 뭐 윤재혁 원내대표 체제로 가진 않을 것 같고 그러면 비대위를 꾸린다면 비대위원장도 앉혀야 되고 앞으로 선대위원장도 와야 되는데 한동훈, 원희룡 여기에 이뉴원 위원장까지 같이 하면 참 괜찮은 그림이 될 거다라고 안철수 의원은 얘기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분들 다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뭐 능력이 없거나 나쁜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그 자기는 안목에 뭐 아랫목에 있고 윗몸 대통령한테는 한 말씀도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가 물러나시고 뭐 한 분이 오거나 아니면 오늘 공동 비대위원장 얘기도 많이 나오던데 5분이 오더라도 용산한테 한마디 못하면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만약에 김기현 대표가 아니라 그 5분이 당 지도부가 있더라도 용산에서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친하게 지내던 검찰 수사관 출신 김태우 씨를 사면해서 후보를 내보내는데 역시 한마디도 못한다면은 본질적으로 달라진 게 아니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엑스포 이후로 용산에서도 많이 좀 고민하신다고 듣기는 했는데 과연 이 와중에 방통위원장을 또 검사 출신을 시키는지 이런 사실은 국민들한테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는 게 인사거든요. 그런데 과연 당에서 인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발언권이 조금이라도 있었는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저는 사실은 국민의힘이 이 상황을 반전시킬 만한 카드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좀 여쭤볼게요. 용산에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겠다는 결심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용산에 한마디 할 수 있는 사람을 찾는 게 어려울까요? 저는 그거는 뭐 누구를 데려와서 이 사람은 용산에 쓴소리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는 소용이 없고 실제로 하는 것을 보여줘서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야 됩니다. 지금 한동훈 장관이 아주 뛰어난 분이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지만 한동훈 장관이 만약에 비대위원장이 되거나 나오셨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제 입장에서는 의문이 드는 것이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고 1년 6개월 동안 법무부 장관을 하셨잖아요. 이분이 그동안 뭘 하셨을까? 국민들이 그렇게 답답해하고 인사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을 매우 지지하시는 분들까지도 왜 MB 때 사람들만 쓰냐? 왜 30대 장관 한다는 말씀 안 지키냐? 하고 했을 때 과연 그 한동훈 장관님이 얼마나 말씀하셨을까? 정치인들은 항상 미래에 대한 약속으로 평가받고 싶어 하지만 유권자들은 실제 한 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지도부가 새로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들어오면서부터 어떻게 하는지 특히 용산과의 관계 그것을 보고 유권자가 평가하겠죠. 어떤 분 표현처럼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쳐 쓰기 어려울까요? 아니면
조금만 정신을 차린다면 될까요? 아까 요 앞 코너에 하은우 부대변인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상당한 장기간 동안 민주당의 리더들이 이 리더십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강성 지지층들을 부추기고 거기 끌려갔기 때문에 민주당은 이제는 고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봅니다. 제가 신당을 올해 4월에 할 때도 똑같은 취지로 말씀을 드렸고 지금 저와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그래서 고민을 하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가 속한 당에서 열심히 해서 이게 되는데 민주당은 지금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다른 분들하고 대화를 아예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누가 이 이견을 펴다가 쫓겨나거나 아니면 나가겠다고 하면 나가라. 이게 정치 중에 가장 안 좋은 것이 뺄셈의 정치 아닙니까? 우리가 전 국민을 바라보며 정치를 해야 되는데 점점점 줄여가면서 하는 거죠. 이게 진보 정부가 계속 비슷한 길을 겪고 오고 있는데 민주당이 이제 거의 그 한계에 이뤘지 않나. 그리고 거기에 염증을 내시는 분들은 이제 민주당이 좀 대체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앞서 하은우라고 했는데 하헌기 부대변인으로 정정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요. 그 어쨌든 저희가 매주 그 여론조사를 분석하는 코너도 보면 항상 일정한 게 무당층 지지하는 정당 없음의 비율이 역대에서 가장 높은 정도의 30%에 육박하고 있어요. 현재까지. 새로운 선택의 대표시기 때문에 앞으로 새로운 선택을 좀 이런 부분으로 주목해서 그 무당층 분들이 오면 좋겠다. 어떤 소구를 좀 하신다면요. 무당층 부분이 아니라 이제 저희는 기존 정당의 지지층으로 되어 있는 분들도 구심력이 줄었다고 생각을 해서 그분들한테 이제 할 건데 저희가 300개 의석 중에 30개를 차지하면 진짜로 우리 정치가 바뀔 겁니다. 이제는 대화와 타협 없이는 안 될 거고요. 그거를 4년 보시고 나면 2027년에는 저희가 집권할 수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게 될 겁니다. 그건 단순히 새로운 선택뿐만이 아니라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모이면 그렇게 되면 2027년에 집권 세력으로 성장을 하고 그 뒤에는 대한민국의 이제 정치 체제가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과 같은 이렇게 승자 독식형 진영 논리 편가르기로는 지금과 같은 국제 정세 또 이 경제 민생 이런 문제를 헤쳐가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정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 아까 그 영입이란 표현이 좀 싫다고 하셨지만은 그럼 함께 하실 분 새로 함께 하실 분은 혹시 이번 주 17일 혹은 다음 주 중에 오십니까? 이제 몇 개월 걸려서 당을 만들었고요. 그 총선까지 많이 남았으니까 저희가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실시간 교통정보를 알아볼까요? 교통정보센터 누구 계신가? 임초희 씨 나와주세요.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수도권 제일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 일산부터 사고가 있는 김포까지 정체입니다. 4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이고요. 이후에는 계양에서 송내까지 정체입니다. 평택 시흥고속도로 시흥 방향은 조암에서 남한산 쪽으로 20km 구간 가까이 정체 이어지고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평택에서 팔탄까지는 13km 구간 길게 막히고 있습니다. 이후에는 매송휴게소에서 용담 터널 그리고 광명역에서 금천까지 밀리고요. 이어지는 서부간선도로 성산대교 쪽, 성산대교 남단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났습니다. 이 여파로 고척교부터 정체가 심하고요. 노들로는 한강대교 쪽으로 여의교 3차로에서 고장난 차 처리 중이라 여의 하류부터 10분이 넘게 걸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은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그리고 한강대교에서 청담대교까지 밀리고요. 더 가서는 암사대교 부근에서도 속도 떨어집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국제 이슈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글로벌 시대 북한 관련 오늘 소식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북한 관련 소식 분석해 주실 박완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모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물 한잔 하시고요. 그 지금 보니까 북한에 요즘에 그 김정은 위원장 딸 김주애가 뭐 공식 석상에 등장한 거는 꽤 됐는데 뭐 행보를 보면 조금 달라졌습니다. 예를 들면 칭호를 붙여서 조선의 뭐 샛별 여장군이랄지 굉장히 띄워주기 하고 있고 또 어떨 때는 사진에 김 위원장보다 더 앞서서 있는 모습도 좀 포착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뭐 더 잘 아시겠지만 북한의 관영 매체들이 그런 사진 하나, 문구 하나, 뭐 색깔 하나, 위치 하나 이런 것들 굉장히 신경 써서
내잖아요. 예. 본격적으로 김주애가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통일부에서도 최근에 김주애 세습이 유력하다. 이런 입장까지 내놨습니다. 현재 상황 좀 평가해 볼까요? 일단 뭐 그 4대 세습을 얘기해야 되는 거지 예. 않습니까? 이게 참 곤혹스럽습니다. 그 국민 주권 국가 형성 이후에 네. 민주주의를 했던 권위주의를 했던 어떤 형태든지 한 가문이 그 직계로 내려와서 4대 세습을 하는 것은 전례가 없었다라는 이제 그런 면에서 매우 큰 안타까움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통일부에서 계속 의견이 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 12일 날 우리 김 장관, 통일부 김영호 장관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게 김주애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통일부의 입장이 그전엔 좀 신중했죠. 예. 두고 봐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최근 한두 달 사이에서는 입장이 많이 바뀌었는데요. 그 통일부의 설명에 했던 이제 몇 가지 지금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호칭과 예우가 바뀌었다. 특히 뭐 존귀하신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김씨 일가한테만 붙어서 쓰는 표현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 존귀하신 자제분이라는 얘기 나왔고 또 주석단의 서열 2위 자리에 배치하고 있는 것, 현지 지도를 동행하고 있는 모습들. 그 외에도 김주애 우표가 발행이 됐죠. 그렇죠. 그리고 지난번 열병식에 김주애 백마가 등장했고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전체적으로 놓고 볼 때 세습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그런 판단을 일단 통일부에서 내리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우리 북한 좀 잘 아시는 분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북한이 어떤 정권인데 여자에게 우리 어느 나라보다도 더 가부장적이고 더 유교적인 그리고 전례가 없는 곳에서 여자 딸에게 세습을 해주겠어? 이런 의견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 북한이 굉장히 유교적인 사상이 남아 있는 것은 분명하고 거기에 이제 당연히 남아 선호 사상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통일부 김영호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이거 남아 선호 사상 때문에 후계자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은 꼭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쯤에서 제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북한 연구자들 사이에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반드시 맞는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상황을 봐야 되는데 일단 큰 틀에서 북한의 후계 문제는 일단 수령제라는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령제라는 게 뭐냐면은 이 백두혈통이 김씨 일가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일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백두혈통이 수령을 계승하는 일종의 제도화된 것이죠. 이게 무슨 뭐 헌법이나 그런 법은 아닌데 일종의 4대까지 내려온다 하면 관습 헌법인 것은 분명합니다. 이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게 반드시 김주애일지 아닐지는 모르지만 김정은의 자식이 후계 수령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수령제의 특징을 보면 수령의 자식 중에 자질을 갖춘 후계자에게 물려줄 가능성은 있다. 물론 그간에 보면 이게 과연 여자 또 포함이 되느냐에 이제 뭐 방금 말씀하신 유교적인 사상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는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김주애로 확정됐다라고 보는 것은 좀 이르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은 여전히 군사국가입니다. 그렇죠. 빨치산으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김일성의 혁명이죠. 김일성의 빨치산으로 시작해서 김정일이 선군 정치 그리고 현재 김정은이 보여주고 있는 과시의 정치 무력, 핵무력이라고 불리는 군사적인 것들이거든요. 거기에 그 10살짜리 여아가 상징성을 부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북한은 일종의 가족 국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들어본 게 김일성을 북한에서는 어버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물론 어버이라는 게 약간 중성적인 의미가 있긴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남성상을 얘기를 하고 있다. 이제 이런 면에서 과연 김주애가 그것을 다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거고요. 사실은 이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1인 지배 체제 국가에서 과연 2인자가 가능할 것이냐. 왜냐하면 이건 역사적인 것도 있고 이론적인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만 후계자가 구성이 된다면 이것은 2인자고 그것은 언제든지 지도자에게 도전할 수 있는 세력이 된다. 북한으로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김주애가 스스로 자기 아버지한테 도전을 하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김정은의 건강은 언제든지 이상이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후계 구도를 이렇게 지금 확정을 해놨다 하면은 김정은의 건강이 이상이 생길 때 김주애를 옹호하는 세력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북한이 그렇게 싫어하는 종파주의, 파벌주의거든요. 그건 언제든지 도전 요소가 될 수 있다. 근데 과연 이런 구조적인 것을
더 넘어서 현재 상황에서 김주애를 후계자로 확정해서 얘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저는 두고 봐야 된다라는 입장입니다. 뭐 과거에 고사청으로 처형했던 장성택의 경우만 보더라도 2인자나 혹은 2인자의 버금가는 뭔가의 그림자나 여지를 절대 남겨두지 않는 게 지금 북한의 모습이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김주애가 뭐 앞으로 후계자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하셨지만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김주애가 뭐 핵미사일 개발을 정당화하는 정치 수단일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분석도 있었고요. 근데 갑자기 4대 세습의 가능성이 없지 않다.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노선이 바뀐 이유는 뭔가요? 저도 이전보다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네네. 왜냐하면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시작은 작년 11월 18일 화성 17이라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쏘는 그 장면에 김주애를 데리고 나왔죠. 처음 나왔죠. 그게 처음 나온 거죠. 근데 그때 이제 이게 미사일 공업절이 돼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중시하는 그런 날이 돼버렸는데요. 네. 그리고 나서 3일 후에 북한은 이런 식으로 대형 도발을 하거나 큰 정치 이벤트가 있으면 정론의 형태로 노동신문에 만에서 한 15,000짜리 굉장히 긴 게 나옵니다. 이게 북한 연구자들 굉장히 괴로운 거거든요. 그걸 다 읽으면서 그 안에서 의미를 파악해야 되는데. 그렇죠. 네. 거기 정론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인민의 끝없는 행복, 후대들의 밝은 웃음을 위하여. 이것이 화성 17을 쐈던 대표적인 이유라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후대들의 밝은 웃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 김정은이 만들어 놓은 일단 서사가 완성이 됐는데 화성 17이라는 것은 자기 할아버지 김일성 시기에는 빨치산 유격대라는 게 사실은 좀 어렵죠. 이렇게 도망다니면서 총 쏘고 특히 김일성 시대에는 이른바 두 자루의 총이라 해서 피스톨 갖고 싸웠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가 김정일은 선군을 얘기했는데 자기는 이제는 화성 17이라는 절대 보검의 무기가 있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못 건드린다. 그걸 더 나가서 이제 그것 때문에 후대들까지도 미래 세대도 단전하다. 라는 의미를 확실하게 부여를 했습니다. 그거의 상징적인 의미로 바로 김주애가 나온 거죠. 김주애가 미래 세대를 대변한다라는 것. 그러니까 약간 거기에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북한은 모든 게 다 저는 북한의 극장 국가라고 부르는데 상징성을 다 부여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미래 세대와 교감하는 자애로운 아버지 이미지를 연출하면서 동시에 핵무기와 매우 긍정적인 담론을 근데 그게 처음에 등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후계 구도랑은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얼마 전에 그 자유아시아 방송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김주애를 조선의 샛별 여장군으로 불렀다. 이게 저로서도 좀 충격인데요. 이게 사실이라면 이건 후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물론 이것이 RFA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직 뭐 북한의 공식 매체에서는 얘기 안 됐습니다. 공식 매체에서 공식적으로 나와서 북한의 모든 주민들이 알게 되고 그다음에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이거는 사실상 후계자로 봐도 저는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이 세 가지 단어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조선, 북한이들 이 한반도 전체를 조선으로 얘기하죠. 거기에 샛별. 그러니까 북한이 별을 좋아하는 거 아시죠? 뭐 항상 광명성, 뭐 무슨 성, 무슨 그렇습니다. 성 다 뭐 그렇게 붙이잖아요. 김일성부터 태양이잖아요. 그렇게 갖고 방금 정확히 말씀하신 것처럼 김정일 같은 경우에는 광명성으로 얘기를 했고 그리고 김정은도 샛별이라는 표현을 어렸을 때부터 썼거든요. 특히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초기 혁명 활동을 할 때 조선의 샛별 혹은 조선의 한별이라고 불렸습니다. 그래서 이 별이라는 것은 당연히 북한의 지도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여장군. 장군으로 북한에서 불리우는 거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밖에 없습니다. 맞아요. 근데 그렇다는데 여장군까지 나왔다면 이거는 후계 구도를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강연의 내용을 보면 그 자유아시아 방송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평양시 기념 강연에서는 우주 강국 시대의 미래는 조선의 샛별, 김주의 여장군에 의해서 앞으로 더 빛날 것이다. 만약에 이런 표현이 공식적인 매체에 통해 나온다면 이거는 후계 구도로 읽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예전에 저도 통일부 출발 때 보면은 김정은이 이제 막 올라올 때 갑자기 노래도 생겼었어요. 김장군, 발걸음. 김장군 우리 발걸음하면서 발걸음하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점점 우상화를 해서 후계 구도를 갔는데 자 그런데요. 이게 뭐 후계자로 가든 혹은 안 가든 아직 10살이란 말이에요. 김주애가. 그리고 여성이고. 근데 어디 아프지 않고서야 왜 이렇게 조기에 김주애를 등판시킬까? 그 김정은의 뭐 건강 이상 서류 나오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왜 김주애를 이렇게 조기에 내세우는 걸까요? 이거는 통일부 측의 설명을 보면 좀 복잡한데요. 일단 통일부 측에서는 후계 구도를 빨리 좀 하려고 한다라는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되려면 좀 복잡해요. 왜냐하면
일단 그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김정일이 그 건강이 안 좋고 2008년 뭐 9년부터 얘기하는데 9년부터 후계 구도가 준비가 됐는데 어쨌든 시간이 충분치 않았죠. 2011년 12월에 김정일이 죽었으니까. 맞습니다. 그런 짧은 후계 준비 과정을 거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이건 너무 짧다. 이건 좀 충분한 시간을 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통일부의 기본 입장인데요. 예.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이 김정은의 성장 배경까지도 나오는데 뭐 아시다시피 김정은의 친모는 제일교포 출신의 고용이라는 무용수죠. 근데 제일교포는 북한에서 북한 표현을 따면 토대. 이 뭐랄까 그 가족 배경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출신 성분이 되게 안 좋은 거죠. 근데 그나마도 정실이 아니라 김정일이 네 부인이 있었다 하는데 세 번째 부인인 거고 그래서 외부에 전혀 노출되지 않고 주로 원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산댁이라고도 불렸고요. 거기에 세 자녀가 있었는데 그중에 김정은이 또 차남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어렸을 때 전혀 외부에 공개가 안 됐죠. 이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하신 다음에 하셨지만 김정은이 권력을 갖고 나서 제일 먼저 숙청한 게 고문부 장성택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장성택은 중국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중국의 영향력에 따라서 자기를 위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2012년부터 17년까지 중국과 북한 관계가 굉장히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나 중국이 장성택을 내세우고 김정은을 없애버릴 수 있지 않을까 해갖고 먼저 처우용을 한 거고 그다음에 2017년에 사실상 장자인 김정일의 첫째 아들인 김정남을 말레이시아에서 암살한 거. 근데 그 과정에서 자기의 후계 구도를 확실하게 확정하고 권력을 공고하는 과정. 이제 그런 것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권력 다툼 피비린내 나는 그런 것을 경험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전에 좀 방지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이 추정인데 이 부분은 조금 우리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원래는 첫째 아들이 있다. 근데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장애가 있어서 대중들에게 인민들에게 내세우지 못하는 거다. 뭐 아들이 어떤 뭐 나서서는 안 되는 이유 때문에 못 나선다. 아니다. 아들 없다. 아들이 있나요 없나요? 아니면 있는데 좀 감추나요? 어렵나요? 일단 북한에서 최고 지도자 이른바 1호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그들의 그 자녀 뭐 성별 그런 거는 다 1급 비밀입니다. 그렇겠죠. 북한 내에서도 소수만 알고 있고. 근데 김정은은 독특하게 MBTI로 하면은 이게 거의 굉장히 외향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자기 부인도 데리고 나오고 그런 것도 있지만 김일성, 김정일 시기를 보세요. 완전히 다 깜깜이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가 확실히 알기는 어렵고 특히 이거는 거의 첩보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습니다. 다만 우리 정부의 발표는 있죠. 우리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얘기한 것을 최근 거 김 위원장에게 아들이 있는지는 정부도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있다. 국정원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계속 확인 중이다. 그런데 이 아들설이 어떻게 나오냐면 2010년생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2010년에 유럽에서 매우 고급 남아용 장난감이 평양으로 수출이 돼서 갔다는 거예요. 장난감하고 그때 뭐 유모차도 있었나 뭐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수준이 그건 정말 김 씨가 아니면은 쓸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래서 아들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만 우리 정보 당국은 아마 파악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것을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그런 게 노출이 되면 또 저쪽에서 우리 정보 당국의 어떤 첩보 능력을 또 잴 수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감추고 있는 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 뭐 사실 김주애라는 딸이 나올 즈음인가요? 아니면 그 전부터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씩 뒷자리로 가는 것 같아요. 서 있는 순서도 약간씩 물러나는 것 같고 이게 김주애하고 김여정하고 이렇게 좀 경쟁이랄까요? 그런 게 될 수 있습니까? 일단 아까 말씀드린 수령제에 따르면은 이게 자식들한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더 큰 틀로 따지면 백두 혈통이 전부 다 지도자 군으로 따지면은 당연히 김여정도 하나의 지도자의 후보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내려오는 순서를 지만 세 번의 경험이 있고 네 번째를 얘기하니까 직계일 경우에는 김여정은 아니죠.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계속되는 형태를 보면은 특히 제가 주목하는 게 김주애가 열병식을 갔던 이제 군 관련 그런 행사를 가면 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두혈통 결사보위라는 걸 소리칩니다. 여기서 백두혈통 결사보위라는 의미는 결국 김정은의 자식일 가능성이 있다. 그 직계로.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면은 일단 김여정은 한 발 옆에 서 있는 것은 맞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후계군에서 완전히 배제되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근데 복잡한 게 그렇게 따지면은 김정은의 바로 위에 형이 있어요. 김정철이라고.
뭐 아마 평양에 있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데 김정철도 당연히 후보가 되긴 하는 거죠. 김여정 하여튼 좀 물러나 있는 건 맞고. 근데 요즘에 김정은 보면 되게 자주 울어요. 뭐 아버지 김정일이 사망했을 때도 그랬지만은 그때부터 쭉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제 생각에는 뭐 하나하나 다 의도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물론 사람의 감정이 울컥할 수 있지만 그거를 공개한 것 자체로요. 이것도 어떤 의도가 있는 건가요? 있다고 봅니다. 김정은 시기에 나타난 특징 중에 두 가지. 하나는 과시의 정치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신의 핵 능력을 굉장히 과시하면서 보여주죠. 아까 말씀드린 화성 17을 쏘고 나서 이것은 민족의 복음이다라는 식으로 해서 자기 없죠. 또 하나는 감성의 정치입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김정은이 사실 자기가 만들어낸 것은 아니고 자기 할아버지 때 흉내를 낸다고 생각하는데 김일성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애민주의 혹은 애민 사상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북한의 주민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의미고 또 김일성은 그런 북한 주민들과의 그 접촉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장 지도라는 게 처음 시작한 것도 김일성이고 그 주민들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자기 할아버지를 흉내내는 모습이 있다. 그래서 김정은 시기의 대표적인 사상으로 얘기되고 있는 것이 인민대중제일주의입니다. 애민 사상에서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을 자기가 사랑한다라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는 형태로 가고 있다. 그런 면에서 중요한 것은 감성적인 거죠. 그런 부분을 건드려서 지도자가 정말 우리랑 감정적인 교류를 하고 우리의 아픔을 같이 느끼고 있구나. 이번 어머니 대회 이전에도 코로나 상황에서도 울었고 그전에도 몇 번 울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대중적인 데서 우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자신의 자애로운 모습, 정말 주민들을 생각하는 모습, 그리고 그렇게 권위주의적이지 않는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라고 판단은 되는데요. 이번에 어머니 대회에서는 아주 명백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우는 거가 얘기가 되긴 했습니다만 어머니 대회에서 우리가 정확히 봐야 되는 게 김정은이 두 가지 목적을 명확하게 얘기했는데 하나는 북한이 지금 사상투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세 가지 법을 통과했는데 그중에는 오빠라고 부르지 말라라는 얘기까지 있죠. 그들이 표현하면 괴뢰, 남조선 문화가 그만큼 침투하고 그걸 막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 대회에서 뭔 얘기를 했냐면 우리식이 아닌 언행을 빤히 보고도 어머니들이 내버려 두고 있다. 자식들에게 별난 옷을 입히고 있다. 이거 다 남한의 이 영향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막으려고 강력한 법, 그 법의 최고는 사형까지 있습니다. 그런 법을 다 통과시켰는데도 못 막으니까 이제 어머니들이 니네가 막아라 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우리랑 마찬가지 우리보다 훨씬 낫긴 합니다. 저출산의 문제. 이 부분도 김정은이 지금 제가 이 드린 말씀이 폐막식에서 본인이 직접 한 얘기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목표가 있는데 그 앞부분에 우는 걸 통해서 감성의 정치를 덧붙였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잘 조작된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극장 국가의 형태인 것이죠. 뭐 선전선동하는 부서가 최고의 그 요직들만 가는 부서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짠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 뭐 가십 정도로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정은이 최근에 뭐 전용차를 신형 벤츠 마이바흐라는 차량을 바꾼 정황이 포착됐다. 뭐 이런 게 있는데 뭐 이런 차가 그냥 만들 수는 없을 테고 어디서 들여왔을 텐데 이게 어떻게 들여왔을지 그리고 이런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을 버젓이 공개하는 건 또 무슨 의도가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그 차가 나타난 게 지난 3, 4일 우리 방금 말씀 나눈 그 전국 어머니 대회 그 장면에서 내렸는데 명확하게 그 회사의 엠블럼이 다 찍혀서 이것은 확실하게 마이바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확실한 것은 북한한테 이것을 수출할 수 없습니다. 유엔 제재 결의 위반입니다. 2017년 12월에 만장일치로 채택됐다는 건 중국과 러시아도 이걸 합의 다 동의했다는 건데 대북 제재 결의 2397이 통과됐는데요. 여기에는 운송수단의 대북 수출이 금지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넘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이 마이바흐를 김정은이 좋아합니다. 이게 두 번째 차가 아니라 벌써 한 세 번째 정도 되는데요. 마이바흐 두 대가 2018년에 이미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것을 추적을 해봤더니 6개월에서 10개월까지 6월에서 10월까지 넉 달 동안 5개국을 거쳐서 네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제재가 있으니까 당장은 못 넘어가니까 그렇게 중간 상인들을 통해서 계속 일종의 물타기를 하면서 넘어갔다라는 거고요. 근데 이번에도 아마 그럴 가능성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이거는 북한이 이것을 노골적으로 보여줬다는 거는 여기에도 저는 북한의 의미를 부여한다. 제재 무용하다. 너희가 암만 제재를 해봐라. 그래 해봐라. 우리는 필요한 건 다 갖고 온다. 제재는 무용지물이라는 것도 보여주는 의미도 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북한 얘기하면 항상 뭐 도발을 언급하는데
지금 뭐 최근에 9.19 남북 군사합의 사실상 파기 선언을 북한이 또 한 이후에 뭐 JS에서는 무장을 했다 뭐 얘기도 있고 신원식 국방장관을 맹비난하는 모습도 있고요. 한데 이 도발이라는 게요. 지금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러시아와 북한의 지금 협력이 아주 잘 되고 있는 모양새에서 지금 북한은 비교적 사정이 좋아졌다. 북한이 도발할 때는 항상 사정이 안 좋을 때다. 그래서 도발 가능성이 높지 않다. 이런 분석도 근거가 있는 건가요? 일단 군사합의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아주 명백하게 밝혀진 게 군사합의가 북한한테 유리하게 구성이 된 거죠. 왜냐하면 우리 정부가 군사합의 일시 효력 정지를 해버린 거지 않습니까? 1조 3항만 효력 정지를 했어요. 그 부분이 가장 불공정하게 된 거다. 왜냐하면 감시정찰에 발을 다 묶어버렸고. 공중 말씀이신 거죠. 예, 그리고 왜냐하면 9.19 군사합의라는 이런 합의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서로 간에 오히려 다 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신뢰가 쌓이는 거지 못 보면은 더 그만큼 오인과 불신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거꾸로 가는 방향이었다. 근데 어쨌든 우리 정부가 1조 3항만 했더니 북한이 바로 받아서 전체를 사실상 무력화를 했죠. 그러니까 그만큼 자신들은 1조 3항이 유리했는데 그걸 한국이 일시 정지해버리니까 9.19 군사합의 전체 문제가 뭐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나와버린 건데요. 근데 말씀하신 것도 충분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현재 상황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사실은 1조 3항 그 부분, 1조 2항 부분이죠. NLL 부분에서의 관리를 할 수 있는 그 부분이 좀 없어졌다. 특히 북한이 동해선도 있고 서해선도 있고 한 라인에 전혀 대답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데 이제 문제는 북한의 입장에서는 현재 그렇게 노골적인 국지 도발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한국 정부가 2010년 연평 천암의 사건 이후에 그 부분에 잘 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북한이 만약 한다면 회색지대 같은 거죠. 어디서 도발을 했는지 모르는 원점을 찾기 어려운 그런 형태의 도발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예, 박원군 이화여대 북한학교 교수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와 인터뷰에서 무당층 비율에 대한 여론조사 내용이 언급됐었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12월 5일부터 7일까지 무선 전화 면접 방법으로 자체 조사한 결과 정당 지지도 국민의힘 35, 민주당 33, 무당층 27로 집계됐고요.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에서 참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집 KBS 1라디오 저녁 KBS 김용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